자, 정서가 연결된다라는 것은 이겁니다. 그런 거 있죠. 왜? 그 반려견하고 그 반려고양이 키울 때 그 주인 닮아간다는 얘기 아시죠? 식생활도 비슷해지고 뭐 그러듯이 주인을 얘네들이 닮아가고 때로는 성격까지도 닮아가고 그러는데 엄마의 정서가 자식들한테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오늘 제 강의가 4차 산업혁명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강의가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기계 얘기는 처음에 조금 하더니 나중에 좀 안 하죠. 그게 왜냐면 저는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Think Different 할 때 얘기했죠. 인간의 최후의 발명품이 나온다. 그게 AGI다. AGI 이후에는 인간이 뭔가를 새롭게 하기보다는 인공지능 자체가 이 지구를 디자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더 인간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때가 와버려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글쎄 인간적이라는 것이 정의가 아주 다양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막 공부를 하면서 준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단 말이에요. 자기 두뇌를. 근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더 인간적이 돼야만이 더 자연으로 가까이 가야만이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경쟁력이 생기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창의성 얘기를 제가 했고 지금까지 시간 공간 사람을 바꾸는 것이 창의성의 일단 기본 조건이다. 그 새로운 체험을 계속 하는 것, 새로운 사람이라도 계속 만나야 되는 것이. 피카소가 그래서 여자를 계속 바꾸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해서 자기 창의성을 위해서. 아무튼 그래서 근데 정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는 좀 인문학이 들어갑니다. 인문학이. 그러니까 매슬로우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제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매슬로우가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했죠. 인간의 욕구 발달은 먼저 생리적인 욕구가 해소가 돼야 된다. 이게 가장 급하다. 급하신 분 잠깐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급하다. 그 다음에 생리적인 욕구가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등 따시면 그 다음에는 더 살고 싶은 목적이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집단을 이뤄요. 집단을 이루면 더 안전하게 살거든요. 근데 더 안전하고 싶고 더 생존하고 싶다 보니까 인간이 보험을 들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보험이 없던 시대에 인간들의 보험은 뭐였냐면 한 몇 가지예요. 이렇게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것도 일종의 보험이었어요. 가축. 예전에 은행이 없던 시절에는 동물이 가축이었대요. 나 양 몇 마리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그 혼인 비용을 댈 때 그 양 몇 마리 이런 식으로 그 동물로 거래를 하잖아요. 이렇게 시집가고 이렇게 그 자기 신부를 사오잖아요. 그때 동물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게 현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다발이었던 거예요. 그 고기가. 근데 고기가 살아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은행이었던 거예요. 썩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불죠. 새끼를 낳죠. 그게 이자가 붙는 거예요. 예전에 그 동물이 은행 역할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안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소속감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집단을 이룬 다음에 관계가 왜 좋아져야지 더 안전하죠?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뭔가 위험이 다가올 때 누구한테 먼저 전화해요? 첫째 내 자식,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친척, 친구. 위험을 알려주죠. 바로 이 보험을 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길 바래요. 근데 왜 더 실력자하고 더 힘이 센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그게 더 안전하니까. 그게 더 내가 파산했을 때 내 친구는 1,000만 원 빌려줄 때 이 사람은 1억을 빌려주니까 더 안전하잖아요. 내가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당연히 인간은 그래서 줄서기를 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 밑에 줄을 서고 싶어 해요. 그게 소속감이에요.
자, 소속감 괜찮아, 이제. 소속감, 내 친구들 많이 있고, 그런 대로 괜찮아. 웅진 북클럽에 친구들이 아주 많아. 예. 사랑하세요. 또 사랑하시고. 소속감이 좋았어.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영업실적이야, 이제. 예. 내가 상 받고 싶어. 그러니까 올해 사원 이런 거 받고 싶은 거죠. 자존감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제. 소속감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을 채우려다 보니까 제 강의를 들어야 돼. 예. 어떻게 하면은 진짜 영업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자기 스스로 변치 않으면 영업은 안 된다. 그게 광고의 원리라는 거예요. CF의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배우고 싶어. 자존감을 더 세우려다 보니까 뭘 더 인식을 해야 돼. 내가 더 배워야 돼. 근데 막 배우다 보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객한테 접근할 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오늘 뭐가 땡기니?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옵션을 짜장면 먹을까 뭐 먹을까 이렇게 제시하는 것과 너 오늘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접근하는 것과 어떤 게 더 배려해 주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좀 틀린데 조금 낯선 사람이라면 좀 이렇게 넓게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굉장히 친해. 얘가 어제 중국집에서 먹은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그럼 오늘 냉면이 땡기겠구나. 그렇죠? 야, 그 냉면 먹으러 갈까? 그러면은 친한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게 더 친근해져. 그죠? 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 좀 틀린데 그런 식으로 뭐냐면은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적인 욕구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디테일에 강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전달하더라도 디테일에 강해지는 거. 그게 미적인 욕구예요. 자, 7단계. 이제 그런 것들을 미적인 욕구까지 이게 느낌이 왔어요. 근데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어느 순간 영업도 잘 돼요. 잘 팔려. 근데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원래 내 인생의 목적이었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원래 꿈꿨던 건가?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떤 일에서 어떤 분야에서 잘 나가잖아요. 그냥 그걸 믿기로 합니다. 이거 원래 내가 10대 때부터 꿈꿔왔던 걸로 그냥 믿기로 하자 그냥. 이렇게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창을 만드는 직업보다는 방패를 만드는 직업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창을 만드는 직업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방패를 만드는 직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을 보호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타협하게 돼요. 나는 원래 창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놈이야. 어느 단계에 가면. 거기서 효율성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자존감을 세우게 되면 이게 자기 인생의 목표였던 걸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자녀의 성공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자기 자아실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함정입니다. 그게 가장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식의 성공과 경쟁력, 즉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식의 모습, 그것이 늘 자기 머릿속을 맴돈다면 10년, 20년 후에 정반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왜? 애들은 그런 환경에서 창의성이 가장 죽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집착이 강할수록 애들은 창의성이 죽어요. 이거는 수많은 어떤 교육학자들의 조사를 통해서 다 나온 거예요. 검증이 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특히 3살부터 7살, 4살, 8살 유치원 때까지가 가장 중요한 걸로 나옵니다. 유치원 때까지. 유치원 때까지가 애들이 어떤 시기냐면 물불 안 가리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물불을 잘 안 가려. 위험을 자초하는 시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 강의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유치원생까지의 자녀를 데리고 대중음식점을 갈 거라면 놀이방이 있는 곳을 가거나 키즈 카페를 가거나, 그죠? 가야 되는데 레스토랑을 가고 싶은 거야. 그죠? 샤브샤브를 먹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가 샤브샤브를 열심히 먹으면서 애들한테 어떻게 하죠?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사람들 있는 데서 이러는 거 아니야. 동생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누구한테 많이 하냐? 8살 이전의 아이들한테 그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죠. 차라리 도시락을 싸서 소풍을 가라. 만약에 내가 우리 애를 조용히 시켜야만 하는 그런 환경이라면 아예 발을 딛지 마라, 거기를. 저는 이렇게 강의를 했죠. 오래전부터. 그거 듣고 그거 실천한 엄마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3살부터 8살 사이가, 아까 제가 두뇌 얘기 잠깐 하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두뇌에서 도파민 보상회로를 만드는 시기라는 거죠. 도파민 보상회로라는 건 뭐냐면은 실험하고 행동하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좌절을 느꼈을 때 그 좌절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는 삶의 태도를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나이가 8살 이전이라는 거예요. 두뇌가. 즉 성취의 습관,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죠, 보통. 그 습관을 본질적으로 좀 쉽게 변하지 않게끔 세팅돼 버리는 나이. 그게 유치원 때까지라는 거예요.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를 성공시켰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레리 페이지가 저는 유치원 때 방식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유치원 때 하듯이 지금까지 쭉 살았어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리 페이지가 어떤 유치원을 다녔나 가보니까 관리 감독이 없고,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유치원에 이런 유치원이 많거든요. 애들이 유치원에 가는 시간도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요. 유치원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놀지, 그러니까 놀잇감을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요. 놀이방을 자율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선생님이 없어요. 왜? 유치원에서 그 놀이방 자체를 안전하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CCTV로 지켜봅니다. 서로 싸우거나 위험해질까봐. 그죠? 지능놀이 하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지능이 엎어졌는데 이게 못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뭐 그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나는 유치원 때 방식으로 살아서 성공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재밌을 것 같은 방을 먼저 들어갔다 이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그거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재미있으면 그걸 계속 더 했다는 거죠. 하다가 재미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와서 다른 방 찾아보면 돼요. 이렇게. 나 이제 뭐하고 놀지? 계속 놀았다는 거죠. 계속. 피카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0대. 나는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왔다. 뉴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까? 과학적인 원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바닷가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레리 페이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바닷가에서 뛰어놀다 보니까 예쁜 조개 껍질하고 예쁜 조약돌들이 눈에 그냥 띄었어요. 그래서 그걸 주워 보니까 그게 과학의 원리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뉴턴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정서 얘기로 다시 넘어갈게요. 진짜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정서는 무엇이냐? 동심입니다. 동심. 유치원 때의 마음이에요. 동심이에요. 그거를 천진난만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순수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계산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또는 뒤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을 몰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그 놀이에만 몰입을 하는 그 마음, 그 정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엄마들이 두뇌가 세속적이면 안 돼요. 자식이 성공하길 바란다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두뇌는 창의성이 떨어집니다. 동심이 창의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요. 동심이. 그러니까 엄마에게 있어서 동심은 뭘까요? 엄마에게 있어서 동심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가 키우는 어린아이랑 자기가 동등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느끼기에 내가 어른이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 눈높이에 맞게 노는 거죠. 유치원생답게.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라도, 겉표현이라도. 아까 하지마 안 돼. 그 식당에 샤브샤브 식당 갔을 때 하지마 안 돼. 그 이야기가 아이들의 두뇌 속에서는 어떻게 각인이 되냐면은 이렇게 각인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내 느낌이 올 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이 올 때 나의 상사라든가 나의 관리자라든가 나의 엄마라든가 충분히 물어보고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죠? 왜? 계속 엄마의 허락을 받고 그 일을 해왔었으니까. 8살 때까지. 엄마 해도 돼? 지금 현재 집에서 8살 밑에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되면 엄마 해도 돼? 안 물어봐요. 몰래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의 자기 자녀가 엄마 이거 괜찮아? 이거 해도 돼? 라고 지금 물어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 그 자녀는 백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런 사고방식으로 앞으로 4차 산업혁명기에 일자리가 주어지질 않고요. 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능한 인공지능이 그 아이 옆에 주어져도 얘가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이 공짜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해요. 그 애가 누구냐? 지금 여러분 옆에서 엄마 이거 해도 되라고 물어보는 애예요. 그걸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게. 어떻게 하면 얘가 엄마의 허락을 맞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해줄 것이냐. 그 환경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이 시대의 자녀 교육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3살부터 8살 사이에 유럽에서 창의적인 성과를 낸 2만여 명을 조사한 교육학자가 있는데 친모가 3살부터 8살 사이에 집을 나갔거나 죽었거나 할수록 창의력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친모가 없을수록 창의력이 높더라는 거예요. 창의력만 높은 게 아니라 실행력이 좋더래. 실행력이. 그러니까 뭔가를 시도하는 것도 금방 시도하고 그걸 끝까지 해내는 능력도 더 강하더라는 겁니다. 친엄마의 관리를 안 받은 애들이. 몇 살까지? 8살 이전에. 어떻게 내가 현명한 계모가 될 것인가를 연구하셔야 돼요. 왜? 친모가 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우리 애가 나를 계모라고 느낄까? 이렇게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계모의 조건. 첫째,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 아이의 성공이 나의 성공은 아니야. 친모. 얘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 것 같아. 친모. 계모와 친모의 결정적인 차이. 자녀의 성공을 자기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이 없으면 4차 산업혁명의 자식교육 실패 확률 저는 90% 이상이라고 봐요. 안 돼요. 안 맞아요. 그게 맞았던 시대는 뭐냐면은 야, 줄 잘 서야 돼. 상사한테 인사 잘해. 인사가 만사야. 뭐 그러면서 야, 5학년 때는 한 중1 정도 선행학습을 좀 해줘야 돼. 지금 그냥 인공지능 중에 모든 것을 수학 공식으로 해석해주는 인공지능도 있어요. 근데 그 애플리케이션 가격이 1,000원인가 그래. 1,000원. 수학 문제를 딱 찍으면 답을 바로 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집 있죠. 수학 문제지. 이렇게 뭐 A는 어쩌고 문제 있죠. 그걸 사진으로 딱 찍어요. 그럼 애플리케이션이 그걸 문제를 풀어버려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네. 선행학습이 의미가 없대니까요. 지금 선행학습이 제가 어제 안양 강의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공공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공공근로. 공공근로가 뭐냐면
생활비가 없는 사람한테 국가에서 생활비를 줘야 되겠는데 형평성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평성. 무슨 얘기냐면 왜 그 사람만 돈을 주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일을 시키고 돈을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휴지 줍는 일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왜 뭐라고 못하냐. 자기는 길거리에서 휴지 줍고 싶진 않거든. 그러니까 거기 지원을 안 해. 풀 뽑고 싶지 않거든.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풀이라도 뽑아서 휴지라도 주워서 그 돈을 받고 싶어.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없네? 그 사람 일을 하고 받으니까. 근데 그 일이 꼭 필요한 일일까요? 그 동네에서? 풀을 더 잘 뽑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 동네에? 그죠? 있죠?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시키죠? 돈을 주려고. 무슨 얘기냐? 인공지능 시대에는 교육계하고 공무원이 공공근로화됩니다. 그 공무원이 꼭 거기 필요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 교사가 그 학교에 꼭 필요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육이 무료화됐다 그랬죠. 자기가 원하면 자기 독학으로 MIT를 갈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서 학교에서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만 필요할 뿐이에요. 자녀의 동기부여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인공지능과 교육이 무료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육을 왜 없앨 수 없죠? 그 수많은 선생님들 다 실업자 만들 거예요. 필요 없다고 해서. 그 수많은 공무원들 자를 거예요.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행정이 자동화가 행정을 왜 빨리빨리 자동화 안 시키는 줄 아세요? 그러면 공무원들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럼 공무원들 자기 모니터 앞에서 주식 투자할 텐데 다른 일이 없으면 여러분 군대에서 불도저로 눈 치울 수 있거든요. 연병장. 근데 왜 군인들을 시키는 줄 알아요? 시간을 때워야 되거든. 시간을. 얘네를 사회에 돌려보낼 수가 없어. 불도저 부르면 되지. 근데 우리 왜 삽으로 눈을 치워? 군대에서. 밤에 눈 오면 제가 포병이어서 포병. 눈 오면은 항상 포차가 지나가 되는 거기는 눈이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밤에 눈이 오면 잠을 못 잡니다. 한 7명이서 계속 쓸어요. 눈 그칠 때까지. 돌아가면서 잠을 자거든요. 군대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지금 제가 강원도 양양에 그쪽에 눈이 또 얼마나 많이 오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눈이 오는 게 행복했어요. 그때 이제 일병 때여서 또 얼차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오면 군사 훈련을 해야 돼. 눈이 오면은 병장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해. 네, 눈이 안 오면 병장은 누워 있고 나는 고생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눈이 오면 공평해져 버려. 병장뿐만이 아니라 선임하수도 나와서 눈을 쓸어야 돼. 눈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도 고생하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눈을 쓰는 거야. 일병 때였으니까. 예. 아무튼 그런 건데. 자,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다시 이제 빨리 돌아와야 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지금. 네, 진짜 얼마 안 남았네. 한 10분이나 7분 만에 끝낼게요. 그래서 정서 얘기인데, 자, 이제 엄마 정서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아실현의 욕구 저거를 이제 자기가 그동안 해온 일에 맞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인간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기 위한 자기 보호 기능이에요. 그게 두뇌에. 자기 보호 기능. 그래서 우리 두뇌에는 참 재미있는 작화증이라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인간은. 이야기를 지어내는 본능이 있는데, 그래서 정신병자들 연구를 해보면 이야기를 지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예.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의 본능이 있어요, 인간은. 근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 본능이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또 웅진부클럽하고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보여주고 그걸 패러디하게 해보고, 이 주인공이 만약에 남자였다면 여자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렇게 대화하는 거 있죠. 일종의 창의적인 독서 토론. 이게 스토리텔링 능력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점 think different나 big think를 만드는 거예요. think big을 만드는 거죠. 그게 더 큰 상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인간이 어느 정도 경지가 되면은 자기 초월의 욕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번 아팠다가 죽을 뻔했다가 이렇게 깨어나거나 하면은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욕구로 가죠. 그렇게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다 설명을 했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기라는 거는 여기 미적인 욕구 6, 7, 8단계가 4차 산업혁명기의 인간 전체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욕구까지는,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편의시설이 지능화돼 버리기 때문에 그걸 사물인터넷이라고 하고 사물지능이라고 하거든요. 지능화되다 보니까 생리 안전 소속감, 이 건강 문제 이런 것도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공부하는 문제까지, 지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간한테 남는 거는 뭐냐면 뭘 더 예쁘게 해볼까, 내 인생의 목적은 뭘까, 이 자아실현하고 인문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철학 같은 거하고. 그 다음에 초월의 욕구, 이게 뭐죠? 영성이죠. 종교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매슬로우가 말년에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실수한 것 같아.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어 놨어야 됐어. 이 얘기를 하고 죽어요. 무슨 얘기냐? 자, 그 사람이 초월적인 욕구, 즉, 돈 버는 게 다가 아니구나.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그것이 굉장히 인생의 큰 보람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순간 느끼거든요. 죽었다 깨어나야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스크루지 아시죠? 크리스마스 캐럴. 그 체험하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역경 사람은 망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과잉보호하지 말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야지 초월적인 욕구를 알게 된단 말이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세월호 사건, 친구들이 죽었을 때 저걸 많이 느낀대요. 삶과 죽음에 대한 그 경지까지. 그다음에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 그렇게. 그런데 그걸 딱 갖게 되면은 7단계로 다시 이제 거꾸로 피라미드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일에서 성공을 한번 해볼까? 어떻게 자아실현을 해볼까를 역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뭔가 세상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출발한 게 기업입니다. 벤처기업이에요. 벤처기업의 출발은 인간들의 불편함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불편함을 해소해야만이, 여러분 돈 내고 문자 보내는 거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다 갈아탔잖아요. 그런 거예요. 비용을 줄여주고 편리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벤처기업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캐릭터도 만들고 막 더 이쁘게 하고 싶어. 사람들을 그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다가가고 싶은 거죠.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강의를 들어야 돼. 강의를 들어야지 정말 내가 변해야지 북클럽이 팔리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강의를 들어야 돼. 근데 강의를 듣고 점점점 세상을 알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좀 있어 보인단 말이죠. 자기 스스로 봐도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좋아져. 공부를 하면 자존감이 좋아집니다. 책을 읽으면. 자기가 발전해 가는 것을 매일매일 자기가 발전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공부를 하면서 늙는 사람하고 그냥 늙는 사람하고 달라요. 공부를 하면서 늙게 되면 자존감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혼하고 파산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제가 걸렸던 게 뭐냐면 대인 기피증이에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몇 년간 두문불출하고, 그래도 제가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뭘 할게요? 책을 읽었습니다. 골방에서. 그래서 이렇게 강의도 하게 된 거예요. 매슬로우 같은 이런 이야기를 다 책 속에서 본 거거든요. 이 도표 제가 그린 거예요. 없어요. 책에 있는 걸 제가 도표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좋아지니까 사람들 만나고 싶어도 당당해졌어. 여러분, 화장을 해야만 당당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당당해졌어. 그러니까 자꾸 화장하면 나가고 싶어지죠. 그거랑 똑같아.
자존감이 생기니까 친구가 생겨요.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화장 안 해도 괜찮은 사람들도 있죠. 있네 보니까. 있고요. 아무튼 소속감이 생기니까 아까 그랬죠. 왜? 강한 자 밑에서 왜 줄을 선다고요? 내가 망했을 때 그 사람이 1억을 빌려줄 것 같으니까. 그죠? 소속감이 생기면 자기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안전하다고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생리가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옆 피라미드의 순서를 아시겠죠? 예. 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몸이 망가지는 걸 보니까 인간은 자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코르티솔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코르티솔이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물질이고 도파민을 막는 창의성을 막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벤처 창업의 문화를 살리려면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즉, 한번 실리콘밸리에서는 평균 3.5회 망한 사장들이 성공을 한대요. 3.5회래. 그러니까 기본이 3번 망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는. 근데 거기는 재밌게도 한 번 망해보면 그 다음에 투자자가 더 늘어나고 2번 망해보면 더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망했느냐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망했으니까 이 다음에는 이 실수를 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돈이 많은 투자자일수록 그 사장의 인품을 본대요. 인품을. 그 사장의 영리함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보는 게 아니라 인품을 본대요. 그래서 이게 투자자들 간에 하는 얘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돈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누가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돈을 투자하는데, 갑자기 막 몇백억을 딱 투자를 하겠다고 누가 딱 나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멘토들이, 아니, 왜 그러세요? 저거 시작하자마자 망할 것 같은데. 왜 돈을 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장이 괜찮잖아. 저 사장은 망하는 경험을 여러 번 해봐야 돼. 근데 이거 날릴 거 뻔히 알지만, 그냥 100억 준 거야. 내 재산이 10조잖아. 마지막이 중요해? 야, 내 재산이 10조잖아. 100억 좀 날리면 어때? 근데 우리나라는 10조를 가진 막 투자자들이 많이 없죠? 미국은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예 다른 거죠. 거기서 왜 한번 망했던 사람이 다시 할 수 있느냐? 그냥 10억쯤 날리는 걸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업 아이템은 별로 안 좋은데 사실 더 발달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을 주는 거예요. 몇십억 주는 거예요. 그냥 날릴 생각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투자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망하면 신불자, 감옥. 그걸 안전하게 해줘야 된다. 사업을 해서 망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냐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건데 제가 거북이 펀드라는 걸 할 거거든요. 돈을 빌려주면 30년 후에 돌려받는다. 이거예요. 거북이 펀드가. 지금 대부분 3년 후에 돈을 돌려받거든요. 그런데 벤처기업이 정착을 하려면 한 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2년이 죽겠는 거야. 지금 빌린 것도 상환을 해야 되고 아직 내 사업체는 정착을 못한 거예요. 그 마지막 데스비를 내서 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년에 창업되는 게 300개고 중국이 10,000개고 아무튼 이런 얘기하면 정말 불행해지는데 그래요. 뭘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몇 분 남았죠? 이제 끝났죠? 아예? 5분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자면 엄마들이요. 그게 동화책에서 교훈을 얻든 아무튼 웅진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그 책 제목 알아요? 나는 내가 배울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단가?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 동화책에 있는 철학과 그 비유가요. 대단한 겁니다. 제 장래 희망이 동화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수준이 아직 동화를 쓸 만큼 수준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장래 희망이
동화 작가고 자선 사업가예요. 지금은 화가고 강사지만은. 그만큼 그 동화의 수준이라는 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화책을 읽고 어떤 책을 읽으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자기 초월적인 욕구를 자기가 느껴야 돼요. 그 어떤 관계 같은 거. 나라는 존재가 타인들이 없으면 그 우분투라고 아시죠? 우분투. 네, 우분투. 타인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자식한테만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내가 없다가 아니라 완전히 공평해야 돼요. 자식을 보든 이웃을 보든 남의 자식을 보든 공평해야 돼요. 이게 자기 자식하고 남의 자식을 공평하게 보는 것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북유럽의 뭐 핀란드 엄마, 스웨덴 엄마 이런 엄마들이에요. 남의 자식도 안전해야 내 자식도 안전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왜 사회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식을 성공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도 그런 어떤 유럽식 엄마가 되는 것이 바로 초월적인 욕구예요. 초월적인 욕구. 그것을 지금 이 웅진의 엄마들이 먼저 그 초월적인 욕구를 만드셔야 되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게 저절로 풀립니다. 이렇게 저절로 풀리고, 또 하나는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초월적인 욕구를 가졌을 때 생리 활동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렇게 몸의 건강이. 그리고 화나던 일도 화가 좀 덜 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초월적인 욕구 뭐냐면은 저 자식이 나를 상징하고 내 성공을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는 건 초월적인 욕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에 집착을 한다라는 것은.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은 엄마가 정서가 안정이 돼요. 욕망이 자식 출세 욕망, 그 집착에서 지금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정서가 안정이 되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실현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엄마가. 그럼 엄마의 정서와 몸이 좋아지죠. 창의력이 좋아지죠. 근데 그것을 자식이 그대로 복사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의 2시간 동안 얘기했지만 핵심은 엄마 머릿속에는 자식들의 뉴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귀신은 속여도 자식은 속일 수 없다. 내가 귀신은 속여도 자식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은 내 속마음을 그대로 복사한다. 나의 정서를. 그래서 자식은 아버지의 한계에는 뛰어넘을 수 있지만 엄마의 한계에는 뛰어넘기 어렵다. 엄마의 한계에는 뛰어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 없으면 그냥 집을 나가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4차 산업혁명기에 행복한 아이로 기르는 데 있어서 그 자녀를 위한, 그 자녀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격리 조치를 하는 것이다. 격리 조치. 그러니까 두뇌가 연결되어 있지만 자식하고 떨어지게 되면 어떡하죠? 어떻게 되죠? 보고 싶죠? 일단 자극을 받죠. 그리움의 힘으로 두뇌가 자극을 받죠. 자기 자식이 맨날 옆에 있으니까 그죠? 보고 싶지도 않죠. 화만 내게 되죠. 속색이죠. 제가 이혼해가지고 우리 딸이랑 생지별을 해봤잖아요. 이틀에 한 번씩 통곡을 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니 보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데도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 제가 그래서 같이 잠을 못 잔다는 거의 슬픔, 그 아픔을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생리별을 해보니까 자식하고. 야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막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막 책을 뇌과학 공부하고 막 우리 애를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이 살지 않지만 어떻게 우리 애를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우리 딸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조치, 애를 자기가 이렇게 변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일단 기숙사로 보내야 돼, 애를. 근데 기숙사를 보내려고 했더니 공부 잘해야만 기숙사를 들어간대. 미치겠네 이거. 돈이 더 들어가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나가야죠. 우리 애가 집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공부를 못해서 기숙사에 있는 학교도 못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집을 나가야 돼, 엄마가. 엄마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만 들어올 거야. 이러면서. 남편하고는 잘 합의를 해야죠. 내가 격리하는 게 우리한테 좋대. 고린도 강사가 그랬어.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정도의 심정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애 옆에 있을까 없을까를 매일매일 있는 게 좋은 건지 없는 게 좋은 건지 매 순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두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엄마의 두뇌가. 그것을 복사하니까. 이거 증명이 돼요. 그래서 이율곡 신사임당도 있지만은 성공한 사람이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90%는 엄마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10명 중에 1명만 아빠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주로 여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딸들이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딸들이 아빠랑 놀고 아빠랑 친하면 성공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성들의 세계를 더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남성들의 그 서열적인 그 좌뇌적인 특성들이 있죠. 이것 자체가 여자들끼리만 놀아버리면 어려서부터 그걸 본능적으로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남자 형제가 많이 있는 여자일수록 사회적으로 더 잘 삽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잘해요. 그 남자들을 잘 알거든.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딸들은 대개 자기 아빠 얘기를 합니다. 나 우리 아빠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자, 명문대 간 딸들 보세요. 우리 아빠랑 같이 공부했다 이러지. 우리 엄마랑 같이 공부했다. 거의 없어요. 찾아보세요. 엄마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우리 애가 이것도 모르다니 이걸 참을 수가 없어. 초월적인 욕구가 잘 안 돼. 그죠? 그래서 아빠한테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봤을 때 참을 수가 없다면, 자기가 직접 지도하지 마세요. 직접 지도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자기 두뇌를 활성화시키세요. 그리고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짧게 만났을 때, 가끔 만나잖아요. 직장생활을 하니까 애랑 오래 머물 수 없잖아요. 저녁에 짧게 만났을 때,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엄마가 하루하루 변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 이거죠. 나머지 자세한 얘기는 제 유튜브 강의 또 보충해 주시고,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네. 다시 한번 좋은 강의 해주신 고린도 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 중에 생각나는 게 저도 오늘 좀 많이 반성하게 됐거든요. 자식한테 주는 최대의 소주가 뭐래요? 뭐래요? 드라마 보는 거예요. 드라마가 초등학교 5학년 수준. 드라마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